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새로운 분야의 글을 읽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분명 단어는 다 아는데도 뭔가 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거나, 아, 여기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나? 하고 이렇게 망설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네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리터러시 책 10장, 학문 문식성과 학습 문식성에 관한 자료들이 바로 그 이유를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대학에 갓 입학했거나 아니면 특정 전문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분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죠. 어, 심지어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분야만의 좀 독특한 소통 방식,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어휘력이나 문법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분야의 지식을 제대로 좀 씹어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 학문 문식성이라는 것 하고요. 네. 또 학교 같은 교육 환경에서 똑똑하게 배우고 소통하는 비법인 학습 문식성, 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정보를 만나시던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맥락에 맞게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전문가처럼 읽고 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담화 관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무슨 비밀 코드 뭐 이런 건가요? 하하, 뭐 비밀 코드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담화 관습이라는 게요. 특정 집단, 뭐 예를 들면 특정 학문 분야나 아니면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글을 쓰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아, 약속. 네, 어떤 표현을 선호하고 또 어떤 구조로 글을 쓰는지, 뭐 어떤 태도로 정보를 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스타일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옷을 입혀서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술 논문에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라든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잔뜩 쓴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인 글에 좀 비격식적인 표현, 자료에서는 그 사사, 스승으로 섬김 같은 단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네. 이런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면 그 분야의 약속된 스타일, 그러니까 담화 관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용의 진지함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관습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하고 친구들끼리 쓰는 SNS 언어가 다르듯이 속한 공동체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뭐 시대에 따라서도 계속 변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와, 진짜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학문 문식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건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문 문식성은 말 그대로 특정 학문 분야, 그러니까 디스플린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지식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아, 단순히 그 분야의 지식을 뭐 암기하는 걸 넘어서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상을 보고 질문하고 또 증거를 찾고 논쟁하고 글을 쓰는 그 방식 자체를 배우는 거죠. 방식 자체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여러 학자들이 각 분야의 고유한 리터러시 실천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의 그림을 보니까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기초적인 능력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역사학자처럼 읽기, 과학자처럼 읽기 이런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이게 그냥 역사책을 읽는다, 과학책을 읽는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학자처럼 읽는다는 건요. 그 텍스트에 적힌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이 자료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다른 자료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고 다르지? 이 사건이 당시 사회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아, 질문을 던지면서요? 네,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찾고 그 출처의 신뢰도를 막 의심해 보는 거죠. 와인버그란 학자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요. 네네.
반면에 과학자처럼 읽는다는 건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파악하고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또 제시된 실험이나 데이터가 주장을 정말로 뒷받침하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수학은 또 달라요. 기호 하나, 단어 하나의 의미와 조건을 놓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따라가는 읽기가 중요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각 학문 분야가 탐구하는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그 분야만의 고유한 읽기 안경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와. 그 와인버그라는 학자 연구가 특히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그 연구가 보여준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전문가들만의 비법 같은 거요. 아, 네. 와인버그 연구의 핵심은요. 역사학자들의 텍스트를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정보로만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출처를 확인하고 sourcing, 여러 자료를 비교 검증하고 corroboration, 또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요. 반면에 똑똑한 학생들조차도 텍스트를 그냥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죠. 아, 즉 전문가는 텍스트 뒤에 의도와 맥락을 읽으려고 하고 학생은 텍스트 안에 정보를 습득하려고 한다는 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것과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는 학습 문식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또 학문 문식성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그냥 공부 잘하는 능력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학습 문식성, 러닝 리터러시는 바로 그 공부 잘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역시.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학교나 대학 같은 교육 환경이라는 그 특수한 게임의 룰 안에서 효과적으로 배우고 또 자신이 배운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아,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이라는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문 문식성이 특정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멤버십 훈련? 이런 거라면 학습 문식성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과제를 잘 해내고 시험에 맞춰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뭐랄까 성공적인 학생 되기 기술 같은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쓰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등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읽기 쓰기 활동이 포함됩니다. 네네. 여기에는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메타인지 능력, 정보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노트 필기나 시험 공부 전략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요. 아,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학습 과정 속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능력들을 실제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 같은 것도 있나요? 그냥 열심히 읽고 쓰다 보면 저절로 느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 아까 말씀하신 스톱대레 전략 같은 게 소개되었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근거를 조직해서 계획에 따라 글을 써 내려가되 반론까지 고려해서 결론을 내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사고 과정을 단계별 체크리스트처럼 제공하는 거죠. 아, 체크리스트처럼요? 네. 생각의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키스 등이 개발한 과학 글쓰기 휴리스틱, Science Writing Heuristic, SWH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학생들이 실험하고 나서 단순히 결과만 보고서에 쓰는 게 아니라 탐구 질문은 뭐였지? 내 주장은 뭐고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지? 다른 친구들 생각과 내 생각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 자체를 배우도록 유도하는 도구입니다. 와. 즉, 글쓰기를 학습과 사고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의 틀이 있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전략들은 결국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이나 리포트 과제를 통해 강조하는 학술적 글쓰기 능력과도 직결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학술적 글쓰기 애카데믹 라이팅은 보통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곳에서 통용되는 글쓰기 규칙, 즉 담화 관습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해요. 네. 바톨로메이라는 학자는 이걸 대학이라는 세계를 발명하는 것,
Inventing the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치 새로운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요. 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요약하기, 분석하기, 비평하기, 논증적인 에세이 쓰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초기 연구에서는 이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입문 과정, 비젤리나 서로 다른 소통 방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로우즈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이 과연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대로 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첫째는 학문 공동체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게 정말 하나로 통일되어 있냐는 거죠. 사실 분야마다, 심지어는 교수님마다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 다르죠. 그렇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학술적 글쓰기 능력, 예를 들면 5단락 에세이 같은 거요. 네. 이런 능력이 졸업 후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마주치는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글쓰기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고서, 기획안, 이메일, 심지어 SNS 홍보 문구 같은 것들. 네네. 이런 상황들에 생각보다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뷰포트나 다운젠 워덜, 러셀 같은 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했죠. 소위 배운 것과 실제 써먹는 것 사이의 간극 문제인 거죠. 아, 그 간극이 크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학술적 글쓰기라는 틀에 갇히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어떤 움직임이죠? 예를 들어서 아예 특정 전공 과목 수업에서 그 분야의 글쓰기를 함께 가르치는 방식, WACWIT라고 하는데요. 범교과적 글쓰기나 교과 내용 중심 글쓰기 같은 방식이 주목받고 있고요. 네. 또는 단순히 특정 장르의 글쓰기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통할까?처럼 담어 관습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 즉 메타담화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타담화 학습. 네, 그래야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스스로 적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학문 문식성과 학습 문식성이라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학문 문식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그들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 문식성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게임 공략법 같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그 집단만의 암묵적인 약속, 즉 담어 관습이 깔려 있다는 것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학교 공부나 특정 분야의 글쓰기를 잘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소통 상황,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규칙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리터러시라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진정한 리터러시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그 맥락과 목적, 그리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규칙까지 읽어내는 아주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능력입니다. 아, 이런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식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효과적이고 또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소셜미디어, 업무용 메신저, 익명 커뮤니티 등 정말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많죠. 네, 이런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는 또 어떤 담화 관습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또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의식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디지털 방언들을 배우고 사용하며 또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주변의 소통 방식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학술 논문 읽다가 이거 완전 암호 해독 아니야?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규칙, 그 암호 해독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논문을 펴고 있는데 단어는 분명 다 아는 건데 문장 전체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그 막막함. 진짜 외국어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 얘긴데 하셨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에 딱 부딪힌 것뿐이에요. 이게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문 분야가 사실은 저마다 다른 규칙을 가진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직 그 게임의 룰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그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뭘까요? 그 정체가 바로 학문 세계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특정 집단, 예를 들면 과학자 커뮤니티나 역사학자 커뮤니티에서 우리끼리는 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해하자고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역사학자가 증거를 찾았다라고 할 때 그 증거랑 과학자가 증거를 찾았다라고 할 때의 증거는 완전히 다른 걸 의미해요. 이처럼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지, 심지어 그래서 느껴지는 톤앤 매너까지 모든 게 다 그 분야만의 담화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 최종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단순히 글자만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멋진 능력을 학문 문식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어려운 단어 많이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학문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사고방식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 학문 문식성이라는 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최상위 레벨에 있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읽기-쓰기 능력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도달하는 최종 단계인 거죠. 바로 저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아직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전문가, 바로 역사학자와 과학자를 비교해 볼게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텍스트를 봐도 어떻게 다르게 읽어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질문에서 시작돼요. 역사학자는 텍스트를 보자마자 이거 누가 썼지? 왜 썼을까? 하면서 그 글을 쓴 사람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과학자는요. 이 데이터가 기존 이론이랑 맞아떨어지나? 이걸 보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죠.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애초에 읽는 목표부터가 달라요. 역사학자는 저자의 숨은 의도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출처를 캐고 맥락을 따지고 다른 자료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과학자는요?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목표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랑 이론에만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들이 증거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역사학자의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이 문서. 일단 출처부터 확인하자. 누가 만들었지? 이 사람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든 텍스트를 하나의 사건 현장처럼 보고 단서를 찾는 탐정 같죠? 자, 이번엔 과학자의 머릿속입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흥미롭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진짜로 뒷받침하는 건가? 잠깐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지? 연구 방법론부터 다시 체크해봐야겠어. 완전 다르죠? 데이터의 진실성보다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과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역사학자, 과학자, 너무 전문가들의 세계 같아서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어떤 전공을 하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학습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학문 문식성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스페셜 스킬이라면 지금부터 얘기할 학습 문식성은 어떤 공부를 하든 필요한 기본 장비, 즉 공부의 기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다 아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필기를 더 잘할까? 핵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왜? 라고 질문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단한 기본기가 되어주는 학습 문식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단어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한 단계 더 성장한 학습자가 될 수 있을지 실용적인 방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전공 서적이나 논문을 만나도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 파악하기. 이 동네에선 뭘 증거라고 쳐주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먹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둘째, 내부자처럼 읽기.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직접 해보기. 그 분야의 용어와 스타일을 흉내내서 직접 글도 써보고 토론도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배움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거대한 지적 대화에 우리도 한 명의 플레이어로 직접 참여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교과서나 논문을 펼쳤을 때 과연 어떤 숨겨진 규칙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작은 발견 하나가 여러분의 공부 방식을, 아니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